안녕하세요.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 가운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독서 지문이죠. 14번에서 17번까지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에 어떤 문제들이 몇 개 정도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번 문제는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함께 해설하면 좋은 부정 발문이네요. 15번 문제, 부정 발문이긴 하지만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 읽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보다도 전반적인 뜻을 알아야지만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16번은 기억과 니은을 읽고 바로 풀어도 괜찮겠네요. 17번 보기가 딸린 문제고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개딱지 또 큰 집게발. 본문에 아까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라서 다 읽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 대사량. 자, 재진술이라는 말이 있죠. 요 말과 또 총 열량 소모량, 대사량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중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함관계, 상하관계 지문이 나왔네요. 그러면 맨 첫 문장에 나왔던 대사량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기초대사량이 있는 구조이네요. 기초대사량은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까요?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이다. 그리고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다. 그러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기초 대사량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 1문단에서는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게 포인트죠. 둘의 개념 구분. 그 다음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이때란 어느 때일까요? 지시어니까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네요. 그러면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 무엇이죠? 네, 기초대사량이네요.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러면 기초대사량과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그리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은 모두 같은 개념이네요. 재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총 열량의 열량 소모량 이런 것들은 대사량이고 지금 언급한 체내에서 생성한 체외로 발산되는 기초대사량이네요.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그냥 일반적인 대사량의 60 내지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은 증가하는군요. 업다운은 바로바로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부정 발문 문제에서 혹시 1문단으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문이 매우 길죠? 클라이버는 아직 읽은 적이 없는데 지금 체중이 늘 때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14번의 1번 선지는 맞군요. L그래프나 최소제곱법은 아직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고 두 번째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직접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그럼 두 가지 모두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네요. 대사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직접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것은 쾌적한 온도랑 관련이 있겠네요.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발산하는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간접법은 호흡이네요. 호흡.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라는 말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간접법, 호흡이랑 관련이 있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것은 지금 발산하는 열량이니까 이것은 직접법과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체내에서 생성한 혹은 체외로 발산되는 요거와 같은 말인데, 체내에서 생산된 열량은 주로 간접법으로, 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것은 주로 직접법으로 가능하겠네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읽었으니 해당하는 문제 16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일단 기억은 체외랑 관련이 있었고요. 그러니 기억은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인데요. 변온동물이라고 하니 온도가 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온동물이란 온도에 따라 체온을 조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변 환경의 온도는 바뀔 수 있어도 본인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겠네요. 변온동물이란 오히려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36.5도신 동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북극에 가서 만약에 체온이 낮아졌다. 북극의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체온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36.5도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열대지방에 갔다 나서 너무 더워져서 체온이 올라간다 라고 할지라도 그 온도에 따라서 체온을 다시 조정해서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우리가 변온동물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네요. 환경 온도가 바뀌지만 그에 따라 체온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산한 열을 측정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틀렸고, 두 번째 거, 니은은 호흡에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양을 가지고 체내에서 생산된 열량을 측정하는 게 니은이었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그러면 주어를 먼저 봐주고요.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우리가 아까 기초대사량을 읽을 때 공복 상태에서 좀 편히 쉬는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편히 쉬는 하고 통하는 거죠.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하지만 둘 다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둘 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얼핏 보면 이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은 또다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모두 기초대사량이었고, 기초대사량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구할 수 있었죠. 답은 4번이네요.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공급이라니요. 일정한 체온에서 공복 상태에서 생성되는 것을 구하는 게 기초대사량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기억과 니은을 읽고 푸니까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죠? 그 다음 굉장히 긴 지문인데요.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한번 산문단을 보도록 할까요?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기초대사량의 재진술이네요.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기초대사량이 체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 비례한다는 것의 개념은 일정한 비를 갖는다 이군요. 체표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었네요. 이 지문의 가장 포인트죠.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초대사량은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군요. 그런데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제곱.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구하는 방식,
후 값을 전 값으로 나눈 것이다. 국어에서는 이렇게 줄글로 풀어 쓴 것을 수식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후 값을 전 값으로 나눈 값이다. 자, 우리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식으로 바꿀 경우에 A를 B로 나누다 라고 쓰여 있다면 여기서 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분자로 기록을 하고 나머지를 분모로 하면 됩니다. 즉 분자가 A 또 분모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율이란 전분의 후가 되네요.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그러면 밑에가 전이군요. 전분의 후. 그래서 우리는 2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지금 체중의 증가율이죠.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니 이곳에다 모두 0.67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W에도 0.67제곱, 이 W가 체중이라면 이 체중의 0.67제곱. 그렇게 된다면 이 2에도 0.67제곱이 된대요. 이것을 계산하면 약 1.6이 된다고 합니다. 즉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1.6, 이 1.6은 체중의 증가율이 아니라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네요. 자, 3문단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 지문은 굉장히 길고 각 문단이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을 좀 읽은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4문단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1930년대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파트는 19세기 초기였는데 지금은 1930년대니까 20세기로 넘어왔네요. 이렇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는 구성을 우리가 통시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통시적 구성이란 비문학을 구성하는 지문 중에 하나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우리가 통시적인 구성이라고 하죠. 클라이브라는 사람은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가로축을 변수로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두고 자 이번에는 체중의 0.67제곱이 아니라 그냥 체중으로 두었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클라이버는 체중의 0.67보다는 그냥 체중을 X축으로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세로축으로 두었습니다. 각 동물의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정비례의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로 지금 하나, 둘, 셋 칸을 정도 갔을 때 여기는 지금 하나, 두 칸 정도가 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두 변수의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가 되겠죠. 다를 경우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는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일반적인 그래프라는 말이 작은 따옴표가 체크되어 있네요. 비문학 지문에서 작은 따옴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또 하나의 작은 따옴표가 보이네요. L 그래프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그래프와 L 그래프를 비교해라 라는 정보가 될 것이고 일반적인 그래프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또 증가율이 서로 같을 경우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다를 경우에는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고 또 증가율이 같을 경우에는 직선에 분포를 하겠네요.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상용 로그를 취한 것을 아무래도 L그래프라고 하겠죠.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그래프 표시하면 이 그림은 L그래프네요.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아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다를 경우에 곡선이었는데 이번에는 L 그래프에서는 직선으로 바뀌네요. 그렇다면 변화값이 다를 경우에 곡선이었던 것이 L 그래프에서는 직선으로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한다.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볼까요?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X의 변화량이네요.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 부분은 Y의 증가율이네요. 그러면 X의 증가율에 비해 Y의 증가율이 작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 자, L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네요. 기울기. 기울기란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X축의 값이 하나, 둘, 셋으로 이동했을 때 Y축의 값이 하나, 둘로 이동한다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X의 증가율 분의 Y의 증가율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Y의 증가율이 작다. 여기는 지금 3이고 또 이 부분은 2면 증가율이 작네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게 되겠네요.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2보다 더 작다면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분의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0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프는 참고로 X축이 아무리 변해도 Y축은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0인 그래프는 Y축의 값이 0인 그래프 이렇게 생기도록 하겠네요.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그럼 만약에 같다면 3분의 3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의 값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X축을 체중으로 두었죠? Y축은 기초대사량이었네요. 그렇다면 생물의 어떤 형질은 지금 체중과 직선 관계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체중이 X축이었기 때문에 Y축은 생물의 어떤 형질인 기초대사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 성장을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로 기초대사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그러면 같은 종에서 체중 또는 몸 크기와 함께 바뀌는 게 심장과 두뇌 같은 경우도 상대 성장을 하게 되네요. 기초대사량도 상대 성장, 그리고 심장과 두뇌도 상대 성장을 한다는 게 7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8문단 함께 볼까요? 한편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직선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절편, Y축과 만나는 값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이 부분 반드시 0은 아니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절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네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순서상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 요것을 통하는 직선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가로축의 수직 방향, 그럼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요 점을 한번 본다면 지금 그림에서 이 부분은 요 직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요것을 지금 편차라고 했네요. 편차라는 것은 쉽게 좀 차이가 있다. 오차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다. 편차란 것은 오차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네요. 따라서 점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차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떨어져 있다면 양의 값을 또 이쪽으로 떨어져 있다면 음의 값을 지니기 때문에 이 오차를 더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편차의 절대값에다가 우리는 제곱을 해서 이 양인지 음인지 이 거리의 어떤 차이를 없애주고 합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것이 편차 제곱합이라고 되어 있죠. 넘겨볼까요? 9문단입니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서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다. 그러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게 최소 제곱법이었는데 여기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0.75로 얻었네요.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 그렇다면 지금 체중의 0.75제곱이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0.75라는 숫자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은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였네요. 재준술이라는 말,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그것을 0.75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결론 지었네요.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5제곱.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것을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재진술이네요. 대사체중.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된다. 치료제 허용량은 체중이 아니라 대사체중으로 가지고 결정하는군요.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 허용량은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사체중으로 구한다. 매우 긴 지문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클라이버의 법칙은 기초 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라고 본다. 대사체중이란 무엇이었나요? 네, 대사체중이란 체중의 0.75제곱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었네요.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5제곱이니 이거 맞는 말이네요. 구문단에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1문단에서 찾았고요.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이것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들을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직선의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었고 3칸 이동할 때 2칸을 이동했다. 그러면 이것이 3분의 2가 기울기인데요.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는 3 빼기 2니까 1이네요. 그럼 1과 3분의 2가 같나요? 같지 않네요. 답은 3번입니다.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요것과 요것을 알게 해주는 게 최소 제곱법이다 라고 아까 8문단에 나와 있었네요.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심장과 두뇌도 상대 성장한다고 우리 아까 읽었네요. 7문단에서. 자, 그러면 14번의 답은 3번으로 구해봤고요. 15번 추론하는 문제 같이 볼까요? 일반적인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이것은 우리가 아까 1문단에서 대사량의 60 내지 75%가 기초대사량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으니 적절하네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체표면적이란 무엇이었죠? 체표면적은 다르게 쓰면 체중의 0.75제곱이었나? 0.67제곱이었군요. 그러면 체중의 0.67제곱은 클라이버의 결론하고 다르네요. 클라이버의 결론은 체중의 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0.75로 보았기 때문에 0.75제곱과 0.67제곱은 다르죠. 2번도 맞는 말이네요. 19세기 초기의 연구자들은 요거네요. 0.67.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6이었죠. 그러면 체중의 증가율은 지금 3문단을 보시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라고 해서 2가 나왔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 나왔죠. 그렇다면 2보다 1.6이 작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3문단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3문단 한번 볼까요?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 이것은 대사체중이었죠. 맨 끝 문단에서 대사체중. 이것은 같은 말이 체중의 0.75제곱.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체중의 0.75제곱과 그냥 체중을 비교하라는 얘기네요. 어떤 것이 더 작나요? 0.75제곱이 더 작겠네요.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 대사 체중을 가지고 정한 것이 과다 복용이 될 수가 없겠네요. 오히려 더 작네요. 과소 복용이 되겠군요. 답은 4번입니다.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겠군. 체중의 증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 이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의 필요량이었는데,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클라이버네요. 그러면 0.75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초기 연구에서는 몇이었죠? 체중의 0.67. 0.67과 0.75. 어떤 것이 더 많나요? 0.75가 더 많겠네요. 그럼 이것도 맞는네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맞겠습니다. 16번은 아까 기억과 니은을 읽으면서 풀었군요. 그러면 대망의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하게 된다. 우리 아까 상대 성장을 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이었죠.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이든 0.75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이 제곱에 비례한다. 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체중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지 체중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상대 성장을 한다. A가 게딱지 폭이고요. B가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게딱지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상을 확보했습니다. L그래프와 같은 방식, L그래프는 어떻게 하더라도 직선이 나왔죠. 상용로그 값을 취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무엇에 따라 무엇이 변하는가? 우리는 가로축의 증가율 분의 또 세로축의 증가율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게딱지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한다. 그러면 요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추정한다라고 했으니 게딱지 폭 파트가 X 파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집게발이 이제 Y가 될 것인데 이 Y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기초대사량이라면 이것은 지금 X에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X의 최적 직선 기울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었죠. 그렇겠다면 X가 지금 게딱지 폭으로 바꾸었을 때 그 게딱지 폭에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딱지 폭의 최적 직선 기울기 여기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볼까요?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0.75든 0.67이든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지금 그대로 A를 두었으니 이 부분은 A에 그대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라는 말을 보았으니 우리는 A의 최적 직선 기울기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따라서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 0.75 이런 식으로 A의 최적 직선 기울기 제곱이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에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틀렸네요. 그런데 쭉 보니 할 수 없겠군. 이 부분이 틀렸는데 틀렸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서지는 적절합니다. 답은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멀리 떨어지는 그 오차가 컸네요.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오차가 크면 제곱을 하더라도 더 커지겠네요.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그러면 1보다 커지겠네요.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곡선이라니요. L 그래프는 모두 직선이었습니다.
L그래프는 상용 로그값을 취해서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었죠.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1보다 작겠네요. 그런데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나왔으니 틀렸네요.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는 지금 일단 기울기가 1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라면 직선인지 곡선인지 판단을 해달라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모양이 어땠었죠? 상용 로그값을 취하기 전인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여기 있네요. 같을 경우에 직선의 모양을 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직선의 모양을 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네요. 그럼 다 틀린 부분을 찾았으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번에서 17번까지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실버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